안녕하세요. 뉴스인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의외 포인트에서 시장이 생각보다 힘을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 포인트에서 생각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미국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주말 앞두고 IT 기업들, 기술주들의 실적이 부진해서 소폭 빠졌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IT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그 빈 공간을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오늘 한마디는요. 같은 경기 민감주, 다른 상승인데요. 오늘 미리 예고해드리면 조선과 건설주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과연 똑같은 낙폭과대 섹터의 두 섹터라고 하지만 같은 상승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와 건설주가 동반에 상승하지만 똑같이 계속 주구장창 똑같은 폭으로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잠시 후에 건설과 조선주 흐름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종목별로도 전문가의 대응법을 대신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앞둔 뉴욕 증시 표정부터 살펴보죠. 일단 혼조세를 마쳤는데요. 마감가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일단은 빠졌어요. 0.6%. 일단 기술주,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사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소폭이지만 내렸고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사실상 다우와 S&P 500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인데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역시 빠졌죠.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이 흔들리니까 유럽도 투심이 별로 좋아지진 않은 모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구글과 함께 부진했었는데 이 여파가 고스란히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부진이,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PC 쪽에서 뒤늦게 태블릿 PC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역시 경쟁력이 아직까지 미약하다라는 분석 속에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 자체가 11%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제 컴퓨터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간밤에 11% 넘는 그런 급락세가 나왔죠. 대량의 거래가 터졌고요. 이것이 바로 어닝 쇼크에 대한 시장의 리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 4월, 5월 상승의 초입 구간이었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서 5, 6, 7월 달의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지금부터는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하나요? 중국의 그 다음인데 먼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연립 여당이요. 결국에는 압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참의원 쪽에서도 미국으로 치면 거의 상원에 해당하는 쪽인데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요. 이제 절반을 추가적으로 뽑는 그런 선거였었는데 기존 정당 플러스 이번에 새로 획득한 정당을 합했을 때 안정적인 과반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베 정권은 향후 3년 내 아주 편안하게 자신들의 정권을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겠는데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해석과 국내 증시 미친 영향까지 분석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출발 증시 와이드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신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자민당이 압승했는데 향후 아베노믹스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겠습니까? 혹은 그냥 좀 주춤할까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베노믹스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아마 3개의 화살이 있는데 그중에 3번째 화살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리뷰를 해보죠. 3번째 화살, 특별히 어떤 것이고 3가지 화살이 뭐였는지 말이죠. 일본의 경기 부양책을 일컫는 이른바 3가지 화살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정책이고 두 번째는 양적 팽창이고요. 세 번째는 구조개혁 및 성장정책인데요. 이 세 번째는 구조개혁 및 성장정책, 이른바 법인세 인하 등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세 번째가 바로 이번 참여연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경제를 이끌고 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강화를 점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양적 팽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을 풀어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재정정책은 일단 부채 정책이 부채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일단 구조개혁 및 성장정책이 3번이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사실 본격화되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외신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었죠. 아니 아베는 말만 하냐, 실질적으로 뭐 부양책 말만 하지 실행하는 게 뭐냐라고 문매를 맞았었지만 참의원 선거 여기에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말만 좀 했던 것이고요. 결국 립 서비스 이후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표는 다 얻었고요. 본격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베가 말만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저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다라는 분석을 교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연 선거 이후에 엔화 흐름은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일본 아까 재정정책은 교수님께서 크게 좀 기대를 안 하신 것이요. 일본은 워낙에 부채가 GDP 대비 245%, 250%에 해당하는 높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는 금리도 높은데 이자 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일본은 세 번째 화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연 선거 이후 엔화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100엔대까지 온 상황 속에서 지난 고점인 103엔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추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하반기 105엔까지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107엔대까지, 108엔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저,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 이 패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잠깐 차트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엔저, 엔달러 환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요. 5월달 고점인 103엔대를 넘어선 105엔대까지도 기본 시장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더 가파른 엔저인 107엔대, 108엔대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엔달러가 올라갈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엔저가 되면 마이너스 효과가 상당히 많죠. 수출 경업도가 여러 섹터에서 높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특별히 철강까지도 들어볼 수 있겠는데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하나 도 짚어주셨습니다. 엔저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아진다면 그렇게 해서 일본 경기가 많이 좀 회복이 된다면은 일본이 수출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왜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플러스 효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은요. 경제학과 고려대 교수님께서는 일본 아메도믹스가 참여연 선거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물론 엔저는 더욱더 가파르게 유례 없이 엔저가 지속되면서 우리 자동차 쪽은 길게 보면 불리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지금 니케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텐데요. 참여연 선거 이후 자민당의 압승 그리고 오늘 시장은요 1% 정도 오르는 듯 싶었었는데 오히려 오르다가 지금 하락 전환을 해 있죠. 15,500선. 금요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여연 선거 코앞에 두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니케이 15,000원을 노리면서 14,953까지 갔었었는데 2% 넘게 밀리기도 했었고요. 종가도 1.5% 하락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선거 앞두고 나왔었고 오늘도 오르는 듯 했지만 그만 여기까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엔달러도요. 의외로 이제 100엔대에서 약간 멈칫멈칫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번엔 중국 뉴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출금리 자율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출금리 하한을 철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뉴스적으로는요. 9년 만에 2004년 이후 최대 금융개혁이고 사실상 부양책이다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또 어떤 전문가는 부양책? 글쎄 이걸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곱씹어보자고요. 중국은 지금 신용경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대출금리 하한을 없애겠다라는 것은 은행들이 돈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적으면 그 은행으로 가겠죠. 아니 돈 100만 원 빌려주는데 이자 1,000원 붙이는 은행하고 10,000원 붙이는 은행하고 당연히 1,000원 붙이는 은행 쪽에 가서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은행들끼리 이제 경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율화에 맡기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낮은 쪽의 은행들에 많이 가서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받아 돈을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돈이 돌 수 있도록 신용 경색을 완화해준다라는 취지가 좋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하다 보면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은행들도 다 상장사입니다. 중국 증시가 잘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출금리 하한선만 자율화로 풀어줬지 예금금리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핵심은 손대지 않았다. 여기에서 조치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이 이번 핵심을 무늬만 약간 부양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런 약간 힘 빠지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 잠깐 상해종합지수 보시겠습니다. 지금
0.1% 정도만 오르고 있군요. 1994포인트. 언젠가부터 2000포인트를 잃어버렸는데 언젠가가 바로 금요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지금 사흘 연속 하락했고 오늘까지 이제 장중에 살짝 더 밀렸었죠. 나흘 연속 하락하는 듯 했지만 그나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1.5% 정도 하락하면서 무려 8거래일맨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다시 2000을 하회했었습니다. 사실 안 좋은 뉴스가 더 나왔어요.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담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죠. 그때 중국의 재정부장이 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니까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여러분 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경기 경착륙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 경착륙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양을 안 한다라는 논리로 다시 한번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중국은 때문에 어떤 부양책 효과가 있을 법한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것마저 좀 퇴색되는 그런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고요. 중국의 재정부장 높은 고위 관계자는 계속 우리는 부양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상해종합증시는 계속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참여선거 이후 많이 상승하는 듯 하다가 그저 그렇게 지금 상승폭이 줄고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듯한데도 별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오르지 않나 싶은데요. 코스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요, 현재 1880선대 초반 정도입니다. 금요일 종가보다는 10포인트 정도나 높죠. 퍼센트는 0.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분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니 1870선, 80선 요 정도 초반에서 출발했었고요. 자, 1892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포인트가 나와요. 1892 이상은 못 올라가고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면서 물론 시가 정도 부근 혹은 시가보다 약간 위쪽, 금요일 날 종가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위쪽입니다. 1890선 장중에 회복했었지만 거기가 끝이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600억, 기관도 한 600억. 사실 기관 없었어요. 외국인만 있었습니다. 기관이 나홀로 사고, 외국인이 나홀로 사고 있었는데 기관은 이제 슬슬 사면서 심지어 더 많이 사고 있죠. 개인이 약간 팔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분봉을 혹시 볼 수 있으면 분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1890까지 잘 갔었다가 이렇게 쌍끌이 매수까지 있는데 다시 이 상승폭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수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일단 외국인만 사다가 기관이 추가적으로 사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쭉쭉쭉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1890에 지금도 머물러야 맞지만 왜 다시 1880에 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물 때문입니다. 자, 시간별로 외국인들 선물 보시면요. 지금 한 100계약 정도 매도죠. 이전에는요. 또 이렇게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500계약, 600계약 이렇게 살 때는 상승폭이 현물도 좋아졌을 때는 수급이요. 굉장히 컸었지만 다시 외국인들에게 선물을 매도하면서 상승폭이 다시 좀 줄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인들은요, 장 초반엔 선물을 1000계약 가까이나 오늘 다시 한번 팔기도 했었죠. 네, 이번엔 코스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난주 사실 코스피는요, 버냉키 바로 직전에 중국발 호재로 해서 2분기 GDP 예상치 부합에 기억나시죠? 한 번 급등한 이후엔 지지부진하게 그냥 플랫하게 끝났었는데 의외로 코스닥이 냉정히 보면 지난 한 주 한 10포인트 정도 올랐더랬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540선 초반인데 이것도 한 중반 이상 가는 듯 했었는데 상승폭은 조금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봉 보시죠. 자, 코스닥 540은 확실히 좀 안착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기본적으로 541, 2, 3포인트, 많게는 44포인트 언저리까지 갔었습니다. 역시 코스피가 약간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타이밍에 코스닥도 정점을 찍어주었고요. 역시 시가 부근 정도로 회귀해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보다는 1포인트 정도만 위쪽이군요. 자,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현물 기준으로 쌍끌이 매수였고 외국인 선물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코스닥에도 외국인 매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스닥의 분봉을 보시겠는데, 자, 그러면 코스닥도 왜 544선까지 갔었다가 상승폭이 줄었습니까? 여기는 선물 말고 무슨 비밀이 있나요? 네, 여기 비밀은요, 기관입니다. 기관이 외국인과 같이 좀 사는 듯 했었는데 다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대로 기관이 조금 전부터 코스닥에 매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난 한 주에 1114원까지 저점을 한번 낮춰봤었지만 어쨌거나 종가는 1120원대 언저리였습니다. 오늘도 1120원대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더 빠집니다. 그러면서 한 3원 정도 내린 1118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한데 두 가지 재료가 상충하죠. 뭐죠? 제가 아까 열심히 얘기해드렸었던 일본의 참여선거 결과고요. 중국의 대출금리 자율화입니다. 대출금리 자율화가 이제 약간의 부양책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호주달러 등 상품 통화가 좀 강세를 띄었고요. 우리 한국 등 아시아 통화도 다 강세를
강세를 띠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갔었지만 일본의 참여 선거 결과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노믹스, 달러화 강세, 엔저 이런 구조로 진행되면서 이것이 이제 상충되면서 낙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재료는 뭘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미국의 주택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 주택 지표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지난달에 주택 지표가 안 좋으면서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성장률, 2분기 성장률을 하향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러화 가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지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한적 하락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삼성전자가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꽤 많이 빠졌죠. 그러고 오늘도 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일단 127만 원대 정도에서는 보합권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자, 참여연 선거 보고 또 자동차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정도만 해도 참 땡큐하죠. 별로 안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가 강보합, 삼성생명이 1.4% 정도 오르면서 다시금 10만 7,500원대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나머지 종목들 더 보시겠는데요. SK하이닉스도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흔들렸었고요. 오늘도 1%가량 추가적으로 더 하락합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하이닉스 정도만 보더라도 오늘 IT가 그렇게 힘을 받는 날이 아니다라는 정도를 감 잡으시면 좋겠고요. 한국전력은 지난 한 주 아주 화제를 뿌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연기금,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 확대 소식 때문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또 좀 조용합니다. 누가 움직이는가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죠. LG화학입니다. 1.6% 정도 오르면서 27만 원대 중반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자, 화학주는 잠시 후에 보고요. 사실 화학주보다 더 오늘 센 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조선주가 주인공입니다. 자, 조선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신조선가도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 수주가 들어오니까 이건 하반기 조선은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오늘 제일 셉니다. 와, 제일 3인방 가운데 밀렸던 막내 현대중공업이 막내라고 하기에는 물론 시총 비중이 크지만 차트적으로 가장 느렸던 현대중공업이 5% 가까이나 오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3%대, 한진중공업도 거의 5% 가까이,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중공업은 오늘 4만 원 거의 찍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중공업은 2013년 들어서 오늘 주가가 가장 높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간략하게 보시죠. 이것이 이제 삼성중공업의 차트거든요. 오늘 4만 원을 찍었었군요. 2% 넘게 올랐었고요. 보십시오. 올 들어서 주가가 지금 가장 높은 그런 4만 원대 찍어주는 차트. 가격대는 CJ ENM하고 좀 비슷하네요.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4.5% 오늘 급등하죠.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이렇게 느렸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삼성중공업과 비교해서 좀 느끼실 필요가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약간의 갭을 동반해서 지금도 거의 고가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있죠. 이렇게 거의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은 확실히 좀 탈피하고 있는데 저가 분할 매수 들어가라. 하반기까지도 좋다. 왜? 수주가 들어올 거고요. 앞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의 키를 맞출 것이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슬슬 현대중공업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고생하셨다고 오늘 또 곧바로 반등 시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번엔 건설주입니다. 오늘 조선과 건설이 거의 톱으로 오르고 있는데 제가 같은 경기 민감주 다른 상승이라고 처음에 예고편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 중에 이제 반쪽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뭔가요? 바로 5% 넘게 오르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어닝 쇼크를 계속 냈던 1분기에 냈고 지금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은 나홀로 2분기 실적을 첫 번째 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어닝 쇼크였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오른다? 이상하죠. 외국인들이 일단 이 정도가 끝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인지 단타를 치려고 해서인지 일단 지금 매수 창고에 꽤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5% 넘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는 건설주의 실적 발표가 이 무더기 전반적인 실적 발표 속에 역시 거의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림산업은 실적이 1분기에도 좋았던 종목이고요. GS건설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어닝 쇼크가 났던 종목인데 그런 어닝 쇼크로 힘들었던 종목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 좀 괜찮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정도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잠깐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전문가는 오늘 10만 원을 부르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요, 한 8만 원대까지만 보자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분의 좀 다른 의견이 있었었는데, 글쎄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좀 애매하게 한 8만 3천 원대 짧게만 치고 일단 나와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어닝 쇼크 났는지 그 원인을 잘 이해하신다면 아마 제가 왜 짧게 그냥 매매만 하자라고 이해하시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해외
해외에서 수주한 게 마진이 돈이 얼마 안 남아요. 해외 수주를 열심히 했는데 해외 원가 너무 저가의 수주만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공사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닝 쇼크로 이어졌는데 이게 빠르게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그때 개선될 때 보고 매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단기 트레이딩 매수,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좀 급반등했지만 더 이상 밀릴 곳은 없다라면서 매수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번엔 대우 인터내셔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서 아침장에 8%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윗꼬리를 아마 달았을 겁니다. 고가가 39,000원대, 지금 37,000원대 하고 있는데요. 3.6%밖에 오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도 차트 열고 얘기 이어가 보죠. 미얀마 가스전에 가스가 뽑혔습니다. 이것이 이제 13년 만에 어떤 노력의 결실이었고요. 이 뽑힌 가스전을 이제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우 인터내셔널이 지금 음봉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가보다는 낮지만 이 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쭉 밀리면서 갭까지 다 밀어놓지는 않았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오늘 거래 터지면서 모습도 나쁘지 않네요. 어떤 전문가는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체질적으로 이제 뭔가 상사 부분에서 이 가스를 개발하는, 아까 이제 미얀마 가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원 개발 회사로 체질적으로 약간 회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체질이 개선됐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갭이 떴을 때 급하게는 잡지 말되 천천히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급등했었기 때문에 재료에 충분히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타이밍상 늦은 것 같네요. 자, 또 하나의 특징주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주 속의 한화 케미칼이 되겠는데요. 오늘 BW 발행설 때문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참고로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좀 보여드렸고요. 롯데케미칼도 굉장히 세죠. 오늘 사실은 냉정히 보면 조선, 건설, 일부 화학주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기 민감주인데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조선은 조금 중장기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건설은 특별히 좀 내용이 안 좋아서 어니쇼크 난 종목들이 급반등하는 것이라 반짝 반등할 수 있음에 단기 매매 정도가 안정할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웅진케미칼만 좀 부진할 뿐 요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들 다 괜찮은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상승이 크고요. 한화케미칼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000억 정도 BW 발행설에 오늘 4% 넘짓 급락을 했었습니다. 저가 보시면 18,000원대가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 BW 발행 사실 묵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화케미칼이 이런 소식이 좀 시달리는 반면에 오늘 오성 LST라는 또 다른 태양광주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채권 행사 유예 결정이 나와서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성 LST는 앞서서 계속해서 한 5, 6일 계속 상한가 쳤었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2,600원대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케미칼, 오성 LST, 태양광주의 이슈가 있는 걸 보니 태양광이 또 가나 싶어서 태양광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OCI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크게 시작을 했었죠. 장중에 상한가가 갔었고, 시가보다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쵸? 예, 시가보다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OCI 차트 한번 볼까요? 네, OCI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한번 급등했었을 때, 시가가 몇 프로였느냐? 플러스 7%대였었고요. 상한가 갔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팔았죠.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실렸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와중에 시가보다는 낮은 7%대 시작했는데, 플러스 4%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거의 오늘의 상승이 뭘 의미하느냐? 금요일 날 시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상승을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오늘 왔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좀 사고 팔고 많이 하셨던 분들은 OCI로 최근에 또 수익 극대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웅진 그룹주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주에 이제 좀 이슈가 있고 OCI도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오성 LST 추가 상승, 한화케미칼도 BW 사실무근에 추가 상승했는데 오늘 또 웅진에너지도 소폭이지만 추가적으로 오릅니다만 웅진케미칼이 급락하죠. 예, 웅진케미칼 예비 입찰 끝났습니다. 역시 여러 대기업 쪽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요. 웅진케미칼은 M&A 때문에 많이 급등했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 입찰 끝나고 나서 뉴스에 찰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태양광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잘 간다라는 추가 상승 느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주 한번 볼까요? 정부에서요, 5년간 약 10조 원을 R&D 개발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역시 좋고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런 옐로우 칩도 잘 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광동제약이 또 2% 오르면서 2% 올라도 아마 52주 신고가일 것입니다. 역시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잠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이제 뭐 줄기세포하는 그런 쪽이고요. 정부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오늘까지 이 U자형으로 돌리면서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징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이번 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클라이막스가 지나갈 텐데요. 이미 실적을 내놓은 기업 중에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유니드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 쳤었는데 약간 상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두 자릿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액터즈 소프트,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런칭한 밀리언 아서가 굉장히 성공리에 잘 런칭이 됐다라는 분석 속에 역시 오늘 조금 빠집니다만 장중에 신고가 냈고요. 오늘 좀 걱정스러운 것은 소프트맥스는 뭐 오른 것 대비 별로 안 빠지는 편인데 미디어플렉스가 걱정이실 겁니다. 자, 미디어플렉스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미스터코, 저는 못 봤는데 주말에 3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렇게 급등시켰을 때는 1위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첫 주부터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감시자들보다도 더 하위에 처져 있는데요. 때문에 이전 저점에서 지금 약간 쌍바닥을 치고 있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언저리 4,800원대 정도 5일선 다시 한번 회복하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격대 정도만 오면 반등 시 비중 축소하라고 말이죠. 네, 오늘 또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됩니다. AI주가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젤주가 하나인데 중국에서 2달 만에 신종 AI 환자가 또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제일바이오가 좀 세고요. 이글벳도 그렇지만 상승폭은 상한가에 안착시키지 못하는 대장주 하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약한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보여드릴 지금 중국의 유아용품 관련된 상품이 잘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엔젤주가 급등하는데 이쪽은 다 상한가죠. 제로투세븐은 뭐 멜리업의 어떤 자회사라고 보니까 요거는 조금 제외하더라도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 두 종목은 이미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시장 팁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열고 시장 팁 드리죠. 자, 지난 한 주 1870선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고가는 1894포인트였는데 지난주 고가인 1894를 오늘 또 한 번 찍기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머무는 구간은 1880 구간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힘을 모았죠. 바닥권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고요. 결과적으로 약간 쌍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쪽 엉덩이가 훨씬 더 높은 위쪽으로 방향을 이때 잡았고요. 이번에 약간 지난주에 횡보했습니다. 이제는 좀 가지 않을까요? 중기적으로 때문에 비중 확대, 바닥은 충분히 다져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텐데요. 이번 주에 뭐 IT, 자동차, 뭐 건설, 화학, 철강, 낙폭과대주건, 전차건 간에 모두 다 실적을 대부분 내놓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요, 낙폭과대주, 특별히 뭐 조선, 뭐 철강, 화학 이런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을 내놓을 때 1분기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지 잘 보라고 합니다. 왠지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이미 배팅을 메이저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는 그 스타트 한 첫째 날에 이미 낙폭과대주가 오르고 있으니까 조선, 철강, 화학들은 흑자 전환 영업이익 낼 필요 없습니다. 1분기보다 약간 더 좋아지던가 영업 손실폭만 줄여주면 됩니다. 1분기가 최악이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아마 매수세는 강하게 붙을 텐데 이미 좀 붙어버렸다라는 느낌도 드는군요.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지금 거의 540선 지금 안착시키고 550선 부근까지 왔었죠? 지금 한 61선 안착되면 더 좋겠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지난주 기관이 월요일 빼고 코스닥 다 샀거든요. 자, 이렇게 말고 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오늘은 기관이 소폭 팔지만 많이 파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샀었습니다. 자, 기관이 오늘을 제외하고 7월 15일 빼고는 7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9 한 9거래 연속 정도 하루 빼고 다 사는 셈이 되는데 코스닥 쪽에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기관의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라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루는 이번 한 주에 실적도 잘 보셔야겠는데 뭔가 메이저들의 배팅이 이미 시작됐다면 경기민감 낙폭과대주의 실적은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예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어닝 쇼크 나고 신저가를 찍는 종목에 배팅이 들어가는 날 의미 있는 시장의 내부적인 질적인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하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구 인하 방법은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 원 이하의 2%, 9억 원 초과의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개성공단에서 제5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남북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5차 회담은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17일 열린 4차 회담에서 각자 제시한 합의서 초안의 문구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24일에는 LG전자와 LG이노텍, LG생명과학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5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물산, 포스코 등 7개사가, 26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차, 호텔신라, KB금융 등 10개사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업계에서는 실적 발표를 계기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로엔 등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 달러 지수는 지난 9일 84.78로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관측이 커진 반면 유럽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금리 유지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달러화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향방을 암시할 때마다 주요 통화 환율이 춤을 추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강달러와 엔저가 심화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2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